안녕하세요. 솔로몬 투자증권의 김동석 이사입니다. 자, 오랜만에 나왔죠. 잠시 후에 이번 12월 시황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요즘 시장 굉장히 어렵죠. 유로존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시장이 정말 어려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수가 지금 1922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수익에 못 나셔서 상당히 어려우신 분도 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밖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시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와서 그런지 약간 떨리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주의 있게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진행해야 될 것은 이제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유로존이나 미국이나 또 아시아 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차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는 미국장과 국내장을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또 이번 주는 쿼드러블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이 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대를 갖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유로존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시간에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시황을 나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하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만나서 합의를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재정 통합에 대해서 합의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12월 9일날 EU의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의논해야 될 의제를 채택하는, 의제를 만들어내는 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인데 이제 일단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사실 제일 먼저 문제가 됐던 것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신용등급 하향이 있었죠. 미국의 신용등급이 하향이 되면서 주가는 급격하게 하락이 됐습니다. 물론 미국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국 전에 그리스 문제가 있었죠. 그리스 문제가 있었습니다. 미국의 신용등급을 S&P에서 어떻게 해서 그 신용등급을 하향시키면서 주가는 급격한 하락이 됐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 문제가 더욱 시장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그리스 문제가 사실은 큰 문제가 될 거냐 아닐 거냐가 시장에 아주 굉장한 화두였죠. 그리스가 사실은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재정적자가 3천억 유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 3천억에서 4천억 유로는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에 투자했던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었죠. 독일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또 이탈리아도 있고 그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국가들에 대한 재정적 위기를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문제가 가장 컸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나니까 이 불씨가 간 곳이 이제 이탈리아 쪽으로 갔죠. 다 아실 겁니다. 이탈리아의 CDS,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라 그러죠. 어떤 이 CDS가 7%까지 올라가고, 국채금리가 7.5까지 올라가고 아주 난리도 법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7%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부도 위기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7%가 올라가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탈리아에서 국채를 발행했을 때 국채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조달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신용등급을 해서 미국 신용등급에서 주가가 급락을 했지만 그 급락함으로 인해서 그리스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왔고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거를 어느 정도 봉합하니까 다시 이탈리아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는 경제 3위입니다. 3위. 3위인데
1위가 독일이고 2위가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죠. 근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수출과 수입을 해서 무역의 어떤 비중을 본다면 약 7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밑에 바로 밑에 8위죠.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문제가 되면 프랑스하고 독일까지 다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면 프랑스가 더 문제가 되는데 프랑스가 이탈리아의 채권을 4,400억 유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문제가 되면 바로 직격탄을 받는 게 프랑스가 되는 거고 프랑스가 문제가 되면 그 다음에 독일이 직격탄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됐냐면 유로존에서 만들자 했던 것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EFSF라는 게 있습니다. EFSF라는 걸 만들자 그랬죠. 이거는 뭐냐면 유로 증시 안정기금입니다. 증시 안정기금. 네. 유로 증시 안정기금이죠. 자, 이거를 만들자 그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냐면 ECB라 해서 유로 중앙은행입니다. 유로 중앙은행의 역할 확대에 대한 얘기가 나왔죠. 역할 확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게 뭐였냐면 유로 본드가 나온 겁니다. 요 세 가지가 시장에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면 독일하고 프랑스인 겁니다. 경제되고. 왜냐하면 이들이 유로존을 형성할 때 제일 먼저 나섰고 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럼 유로본드나 EFSF를 하려면 독일이나 프랑스가 뭐가 되냐면 기초자산이 있나요? 기초자산. 기초자산이 되기 때문에 이 독일하고 프랑스가 신용등급을 트리플 A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하고 프랑스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죠. 어떤 협의를 하고 있냐면 빨리 지금 EFSF나 유로본드를 만들거나 ECB 역할 확대를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이 반대를 계속 한 겁니다. 독일이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독일이 지분이 가장 많다 보니까 EFSF를 하게 되면은 각 유로존 17개국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17개국에 대한 모든 보증을 서야 됩니다. 독일하고 프랑스가. 그럴 때는 독일은 자기네 지분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채를 떠안아야 되니까 독일은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왜? 자국의 이익이 더 중요시된 거죠.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반대를 한 거죠. 그래서 유로본드를 한번 만들어보자. 유로본드를 만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역시 이것도 뭐갑니까? 독일이나 프랑스가 보증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행에서도 예를 들어서 친구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친구가 와서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서줬더니 친구가 더 망해버렸을 경우 어떻게 돼? 보증선자가 그걸 다 갚아주고 보증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까지 다 차압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보증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EFSF나 유로본드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라든가 이탈리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스위스, 스페인 뭐 이런 나라들이 이때까지 빈 채무를 독일이 다 갚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프랑스가 다 갚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용평가기관에서 너희들 이거 빨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신용평가기관에서 니네 각 신용등급을 강등시킬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주변 국가들, 이탈리아 신용등급부터 시작해서 주변 신용등급을 계속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어떻게 됩니까? 상당히 코너에 몰린 그런 상황이 발생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약에 독일이 발을 빼게 되면 독일은 살아남을 수 있지만 주변 국가는 다 무너지게 되고 독일은 체면을 구기게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람들이 유로존에서 독일을 외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독일로서는 그 기득권을 놓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생각한 것이 뭐냐면은 독일에서 좋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하기 전에 그러면 긴축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자. 지금까지는 안 됐었는데 17개국에서 관리 감독을 하자. 그리고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는 사법 처리를 하자라는 것이 처리를 하자는 것이 독일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은 뭐냐면
내가 보증까지 섰는데 내가 니네 경영에 관여를 못한다면 내가 뭐하러 보증을 써야 하는 거죠. 그렇죠? 보증만 쓰고 네가 망하면 난 다 망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독일은 싫은 겁니다. 그래서 독일이 프랑스한테 주장하는 건 뭐냐면 각 나라의 긴축 재정에 대해서 관리하고 감독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됐을 경우 사법 처리하자.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각 나라가 예를 들어서 재정 적자를 했을 때 GDP 기준으로 3% 내에서의 적자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부채 비율은 GDP의 60%까지를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한 거죠. 왜냐하면 지금 100%가 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1조 9천억 유로 정도가 지금 부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실제로 그 전체 GDP의 120%가 넘는 부채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60%까지 감축해야 되는 거니까 강력한 감축안이 들어가야 돼요. 강력한 긴축안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 나라는 정말 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안 하게 되면 국가 신용도가 하향이 되고 그로 인해서 만약에 프랑스가 신용도가 하향이 된다면은 이 EFSF라든가 유로본들은 완전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산 가격이 상당히 신용이 좋아야만이 EFSF라든가 유로본드의 신용도가 높아지면서 보증자의 신용도가 높음에 따라서 채권 발행하는 데 있어서 더 우호적인 금리가 낮은 수준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프랑스나 독일이 신용도가 하향된다면 상당히 문제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스페인이 지금 무디스에서 부정적으로 신용 전망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등급은 강등 안 했지만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시켰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유로존 문제는 EFSF라든가 ECB라든가 유로본드가 해결이 되지 않는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유로본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각 17개국의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EFSF에 대한 증액안을 어떻게 됩니까? 확정 지었죠. 금액은 확정을 안 했습니다. 얼마까지 늘릴 거라는 얘기는 안 했죠. 그러나 어쨌든 EFSF에 대한 증액을 어떻게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얼마 전에 진행을 했죠. 그래서 EFSF에 증액을 했는데 증액하려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금액이 많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기존에 있는 금액에다가 약 곱하기 2배나 2.5배 정도 해서 약 7,500억 유로 정도를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근데 시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탈리아가 한 6천억 유로가 필요하고 그리스가 4천억 유로 정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1조 유로 정도가 부족한 상황, 1조 유로 정도가 돼야 되는데 2,500 유로 정도가 부족한 상태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양자대출이라 해서 IMF를 통해서 양자대출을 하자. 그래서 IMF를 통해서 나머지 조달을 해가지고 1조 유로를 만들자 하는 것이 지금 EFSF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EFSF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상황이지만 사실은 그 IMF도 지금 조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확하게 2,700억 유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돈이 정확하게 저스트하게 맞는 상황이니까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됩니까? 다시 유로존 각 17개국 은행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2천억 유로를 여기다 대출을 해줘서 이를 통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냐면 유로존의 조약이 문제가 있습니다. 조약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조약이 없습니다. 딱 정해진 법률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죠. 예를 들어서 ECB가 각 나라의 채권을 매입을 하려고 그러면 조약에서 그거에 대한 권한을 확대해줘야 되는데 그게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권한이 없기 때문에 ECB는 돈을 모아서 IMF를 통해서 투자를 해서 어떻게 된가 지금의 위기를 불을 끌려고 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하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 유로존 수정이죠. 지난번 유로존에서 만들었던 조약을 수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합의 본 게 누구냐면 프랑스하고 독일이죠. 프랑스하고 독일이 1대 주주, 2대 주주이기 때문에 이들이 그럼 이거를 조약을 어떻게 하는 거야? 조약을 수정하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이들이 얘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EFSF라든가 유로본드라든가 ECB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조약을 수정하자. 그 얘기를 하러 오늘 만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독일은 뭐를 원한다? 독일은 관리 감독 및 사법 처리까지를 원하고 있지만 프랑스는 이거는 좀 약하게 그리고 ECB의 역할 확대만 하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지금 이것이 합의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에 대해 중요 포인트. 만약 이 경우 합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로본드를 만들 수 있는 기초적인 내용들이 형성이 되고
EFSF가 운영될 수 있는 보증으로 쓸 수 있는 기초적인 게 준비가 되고 ECB가 역할을 할당할 수 있는 어떻습니까? 명분을 얻기 때문에 오늘 기본적인 합의를 가지고 그걸 의제를 만들어서 12월 9일 날 의제로 채택을 하면 그러면 이제 유로존은 어떻게 보면 수면 밑으로 다 내려가면서 주가는 이제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프랑스에서 원하는 ECB에 대한 역할 확대를 독일이 어느 정도 절충안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독일이 제시한 각국에 대한 관리 감독과 그다음에 사업 처리에 대한 부분 일부분을 서로 절충하는 합의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게 지금 시장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약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서 의제가 채택이 된다면 일단 시장은 더 이상 하락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일단 악재가 다 어떻게 된가 수면 밑으로 내려가면서 시장은 상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로존 상황이 연출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아쉬웠던 것은 뭐냐면 전 세계에서 달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언제냐면 3조 2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 가장 중요합니다. 중국이. 이 중국이 여기다가 조금만 투자를 하면 되는데 중국은 투자를 안 합니다. 왜? 돈은 많지만 사람 머릿수로 이 돈을 쪼개보면 프랑스나 독일보다 잘 사는 나라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인구가 10억인데 우리는 못 사는 나라에 축한다. 못 사는 나라에서 잘 사는 나라를 도와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국에서도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도와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도와주지 않는 대신에 이들이 한 게 뭐냐면 내수 진장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지준율 인하를 통해서 시장의 유동성을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수출에서 문제가 되니까 내수를 진작시켜서 다른 나라가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지준율을 하락시켜서 유동성을 풀어주겠다는 것이 중국의 지금 생각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중국은 여러 선진국한테 밑보인 상태가 된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이 이제 오늘 중요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지난번 통화수합에 대해서 아마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그 통화수합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ECB, 유로중앙은행하고 그 다음에 FRB하고 뭡니까? 통화수합을 합니다. 이 통화수합이라는 건 아주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환시장에서 돈을 사고 팔고 하면은 달러나 원화 가치가 막 뛰고 막 난리 법석을 치죠. 그렇지만 통화수합을 하게 되면 금리, 변동금리만 주고받습니다. 근데 ECB에서 달러를 빌려오는데 항상 통합리가 뭐냐 1% 정도의 금리를 지불하고 왔습니다. 이거를 0.5% 하향시키면서 유동성을 풀어준 거죠. 이걸 왜 풀어줬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갑자기 풀어줬을까? 미국이 지금 지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8.6%까지 내려요. 실업률이 8.6%까지 내렸습니다. 9%대에서 10%를 오가는 상황에서 8.6%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유로존이 터져버리면 문제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통화수합을 통해서 그 불씨를 못 키우게 하기 위해서 이걸 일단 유동성을 풀어준 겁니다. 그러면 ECB의 유동성을 풀어준 게 뭐가 중요하냐라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유로존에 있는 나라들이 유로존에 있는 은행들이 달러를 빌려오는데 드는 금리보다 요 0.5% 싸게 가져온 ECB가 싸게 가져온 요 금리 상황에서 빌리는 것이 여기서 빌리는 것보다 더 싸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호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 세계 시장을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시키는 상황이 됐고 하락에서 반등이 급격하게 들어와서 4%, 5%씩 오르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자, 유로존 문제는 지금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습니다. 유로존 문제는 오늘 만약에 사르코지하고 그 다음에 메르켈 총리가 합의를 못한다면 12월 9일까지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 합의가 됐다면 이것은 거의 통과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해결되면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 미국에서는 지금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신용등급이 지난 S&P에서 등급을 강등시켜서 트리플을 내주고 AA가 됐지만 무디스라든가 피치에서는 트리플 A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사실은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지만 미국에서 좋은 것은 뭐냐면 지금 실업률이 지표가 좋아지고 실업률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삐를 잡아채려고 할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면 3차 양적 완화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면 3차 양적 완화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 지금 지표가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데 양적 완화를 왜 할까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사실은 지표가 실업률이 8.6%까지 내려왔지만 지표가 개선된 건 사실이지만 정상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7%대까지 고용률이 내려와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뭐냐면 실업률, 고용을 잡았어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번 금융위의 최초 근원지가 어딥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죠, 모기지.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최초 발단이 되면서 리만 브러스가 망하고 다시 재정 적자로 와서 그리스가 문제가 되고 이탈리아가 문제되고 미국 재정 적자로 인해서 신용도 강등되고 이런 부분이 다 했던 겁니다.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주택에 대한 모기지 채권을 시장에서 회수를 하지 못하면은 고용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3차 양적완의 포커스는 고용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다? 모기지 채권 매입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뭡니까? 유로존에서는 유로존을 봉합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이 아주 중요한 고비로 접근이 되죠. 특히 또 8일날 같은 ECB에서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그래 금리 한번 더 내릴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확률적으로 한 80% 이상이 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또 어떻게 되면 유동성이 또 풀리죠. 미국에서 지금 지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양적 완화를 진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유동성이 다시 한번 풀리니까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급격한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또 옵니다. 거기다가 중국이 지금 경기 둔화로 인해서 긴축 완화를 해서 지준율을 하락시키고 내수 진작을 하는 사람이 돈을 푸는 상황에 돼 있죠. 또 브라질이라든가 또 아시아에서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되면 금리를 인하를 해서 지금 유동성을 풀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악재가 마지막 한떨기 부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지수는 빠질 때는 종목이 다 같이 빠지고 지수가 올라올 때는 종목이 안 올라왔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삼성전자가 얼마입니까? 107만 원까지 갔죠. 그렇죠? 107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그렇죠?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상위 비중이 약 14%에서 15%가 되는데 얘가 107만 원 가버리니까 뭡니까? 지수는 절대 빠질 수가 없고 주변 종목이 안 올라와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은 투자를 해도 전기전자가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위치, 지금 가격에서 120만 원 정도까지 올라서서 소강 상태만 된다면 주변 종목에서 못 올라온 종목들이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봅니까? 지금 내 종목이 안 올라간다 그래서 여기서 물량을 버린다든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종목이 계속해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치고 가서 뭐 14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파동적으로 갈 수 있는 자리는 120이 맥시멈이고 슈팅까지 오면 한 120, 한 5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상 갈 수가 없어요. 기술적으로 더 절대 못 갑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화학주들이 제가 2007년부터 주봉상으로 3번째 봉우리를 치고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못 올라오고 어떻게 된 거? 오시아 같은 경우에는 65만 7천 원을 찍고 계속 내려와가지고 15만 원, 16만 원대까지 갔다가 이제 20만 원대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에 비하면 지금 이 종목들은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평가가 되는 상태고 이 종목만 끌어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그랬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주가는 끌어올려야 되는데 여기 매물이 너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매물을 다 소화하면서 끌어올리기는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이쪽에 몰입한 겁니다. 그래서 요 근래 보시면은 랩에서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만 죽으라고 삽니다. 그렇죠? 삼성전자 편입비율이 15%, 16%가 됩니다. 랩에서. 브레인 같은 경우도 16% 정도로 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때려 올리니까 전기전자가 끌어올리면서 주가는 끌어올렸지만 종목들은 하나도 못 간 상태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 예상이 맞는다면 이번 주까지는 주가를 끌어올리는 주도적 역할을 삼성전자가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고 12월 중하반이 되면은 삼성전자는 소강 상태가 걸릴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주가는 120만 원까지 꾸준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올라가지만 시가총액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게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급격하게 회전하면서 올라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찌끔찌끔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왕창왕창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밤에 여러분 아마 특히 이번 주가 쿼드러블이 있기 때문에 옵션 하시는 분, 선물하시는 분은 잠 못 잘 겁니다. 그렇죠? 콜드 계신 분들 오늘 프랑스하고 독일 합의만 잘하면 내일 폭등할 거다 생각하시는 분 있고 풋도 계신 분은 합의되지 마라 그러신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 하면 시장은 끝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중 하나는
프랑스하고 독일은 합의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첫 번째 이유는 이때까지는 여러분들 얼마 전에 그 독일이 국채 발행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죠? 전체 국채 자기가 발행해야 될 금액의 60%밖에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안 됐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주변 국가들은 어떻게 됩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채권을 발행하는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독일이 만약에 이번에 안 하게 되면은 문제가 되냐 뭐냐면 내년 1월에 오는 국채 만기가 20%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의 국채 만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해결하지 못하면 독일도 이제는 트리플 A가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독일 자체도 무너지고 유로존 자체도 무너집니다. 왜? 독일하고 프랑스가 뭐라 그랬지 아까? 기초자산이라 그랬잖아요. 유로존의 기초자산의 신용이 떨어지면 이게 당연히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독일은 이번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해야 됩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독일보다는 여유로운 상황이 됐습니다. 왜? 국채 발행 오히려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채 발행 금리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지금 독일을 쪼우는 상태입니다. 하라고. 안 하면 되는 후회될 것이다 라고 막 계속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반대로 오늘 합의가 안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공격을 당하는 게 프랑스입니다. 어디로부터? 신용평가기로부터. 신용평가기로부터 공격을 받습니다. 뭐로? 강등이 들어갑니다. 프랑스 강등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초자산 중 독일하고 프랑스의 기초자산 하나가 아웃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국채금리가 높아지죠. 자, 프랑스가 못 내야 되면 가장 다음으로 가는데 이탈리아가 초토화가 됩니다. 이탈리아가. 왜? 프랑스의 자금이 4,400억 유로 정도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돈 빼가겠죠? 문제가 되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제가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의 자금, 국채를 많이 투자한 나라가 독일이 많이 가지고 있죠. 독일도 문제가 되죠. 독일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죠. 미국에서 유로존에 투자한 돈이 또 몇천억 불 됩니다. 특히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시티 이런 회사, 일반 은행에서도 거의 다 합하면 1,000억 불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중국의 공상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은행들에 있는 인민은행에 있는 지분을 팔아서 이 문제될 거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미국에서는 혹시 모를 걸 준비하고 있는 은행들이 많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안 되면은 뭐 더 이상 주식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9일까지, 최소한 9일까지, 오늘 어느 정도 의제가 나오면 뭐 문제가 없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가 합의보면 다 끝나는 것보다 그냥. 왜? 주변 국가는 무조건 해야 된다, 해라. 라는 상황이고, 여기서 지금 독일만 계속 메르켈은 나는 못해 그랬는데, 메르켈 입장에서 지금 강력하게 그러면 너 아까 얘기했처럼 관리 감독하고 사법권을 할 수 있다면 나 할게.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안 된다면 시장은 패닉으로 갑니다. 지난번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에서 빠지는 정도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지금 사실은 만약에 이번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미국이 하락할 수 있는 지수대를 5,500포인트까지를 그 시나리오를 잡아놨다는 아마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시나리오에 하면 5,500포인트까지 잡아놨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서브프라임 모이 터져가지고 리만 브러스가 부도가 났을 때 갔던 지수가 얼마입니까? 6,500입니다. 이거보다 1,000포인트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 문제 해결 안 되면 시장은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는 뭡니까? 독일하고 프랑스 입장에서 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상황에 어떻게 됐다? 접어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솔직히 말해 투자가 입장에서 마음 편하게 됩니다. 왜? 니네 합의 못하면 우리도 물량 줄이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니네 합의가 되면 강월대응하시면 됩니다. 왜? 삼성전자 주가를 방어했어도 어차피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100만 원, 200만 원 갈 수가 없습니다. 개미는 못 삽니다. 주변 종목으로 결국은 오게 돼 있어요. 오게 되면 뭡니까? 뭐 자동차주, FTA 수혜준 자동차주라든가, 어차피 돈이 풀리니까 지금 그 양적 완화를 한다든가, 금리 인하한다든가, 또 중국에서 어떻게 지준율 인하하다 유동성을 풀어주게 되면 같이 가는 게 뭡니까? 원자재가 다 폭등합니다. 원자재가 다 폭등해갖고 유가가 지금 101불 되는데 156불까지 갑니다. 차트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지난번에 제가 146불이 꼭지라고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찍고서 내려와서 쭉 빠졌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156불까지 가죠. 그러면 정유주들, 화학주 다 뛰는 거죠. 그렇죠? 물론 태양광주가 폴리실리콘이 가격이 킬로그램마다 올라오지 않나는 확실한 답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화학주들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연출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서
버텨내신 분은 살아남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못 버텨내신 분은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거의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 9일 안에 합의를 못 보면 프랑스 신용도가 강등되면 일단 여러분들은 다 대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프랑스 신용도가 하향되면 이제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도미노로 주변 국가 다 그냥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합의가 됐다. 그러면 아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S&P고 무디스고 아무도 신용도가 강등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신용도가 강등할 거 어저께 그 미국에서 루머가 돌았었죠.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1%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그 루머가 돌면서 상승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랬는데 피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 없어 부인했습니다. 근데 무디스하고 S&P는 아무 말 없었죠. 근데 오늘 무디스가 신용 전망 하향했습니다. 등급을 하향 못하죠. 왜? 등급도 하향되게 되면 문제가 자꾸 심각해지니까 얘네들도 적절하게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잼만 날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잼만 날리고 있다가 이거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카운터펀치 날라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의 이제는 거의 확실한 상황입니다. 내가 투자를 해서 가져갈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구별하는 그런 자리에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이때까지 고생해서 막 힘들게 버티고 뭐 팔아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고민을 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가져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결정하는 자리가 이제 곧 도래를 다 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굉장히 편한 상황이죠. 일단 저는 사실은 이번에 해결된다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 시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기술적인 분석상으로 여러 가지를 지켜봤고 그 상황에서 제가 아마 예전에 여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1650대를 볼 수 있다라고 아마 제가 여기 나와서 고습책에서 말씀드렸을 겁니다. 방송에서. 근데 정확하게 1650이 아니라 1644 정도 찍고 올라왔죠. 그러고 난 다음에 1970까지 갔다가 다시 밀렸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다시 올라왔죠. 1922까지. 1922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번 상승은 약 한 2000, 제가 맨날 나와서 말씀드린 게 2540포인트.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물론, 저스트하게 40포인트 딱 찍거나 뭐 돌파하거나 밑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까지 가야 파동이 완성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프랑스 신용도가 하향돼서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냥 지금 나가면 됩니다. 왜? 미국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시나리오상으로 잡아놓은 게 미국이 5,500이면 국내장은 제가 예전에 2008년도 언제입니까? 2008년도 10월 10일 날 900 간다고 한번 외쳤다가 제가 한번 골탕 무지하게 먹었지만 결국 2주 만에 900 갔죠. 제가 5주 만에 갈 거라고 했었는데 그때보다 더 무서운 거죠. 왜? 5,500이 그때는 6,500까지 왔었고 지금 5,500이니까 예상치 5,500이니까 1000포인트 더 빠지면 국내는 뭡니까? 800 깨끗한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만약에 프랑스가 신용 강등다면 지금 어떻게 하면 같이 팔고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아니면 주가 빠지는 거 인버스 사놓고 버티면 되는 겁니다. 저 밑에 가가지고 그냥 사면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됩니까? 더블을 칠 수 있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1371때 다 팔아라 6주 안에 900을 가니까 다 팔아라. 대신 900 가서 받으시면 일주일 안에 더블이 납니다. 그런데 그 따라 하신 분들은 더블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프랑스 신용가 하향돼서 이번에 합의 안 받고 하향되면 그냥 손실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냥 딱 던져버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 밑에 가서 받아서 일주일 만에 이익 내시면 됩니다. 그땐 저 열심히 오시면 제가 여기서 사야 됩니다 하는 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사면 됩니다. 근데 제가 예상대로 처음부터 그냥 간단한 전제하로 내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을 본다면 지금은 그냥 버티는 게 맞습니다. 프랑스 신용도가 하향만 안 되고 나면 얘네들이 합의를 못 봐서 프랑스 신용이 하향되는 건 아니라면 그냥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전기전자에서 이익이 나가지고 막 계속 전기전자 갈 것 같지만 전기전자는 먼저 선두자로서 시장 방어의 역할을 하고 주도자 역할을 했지만 다시 이거는 뭡니다? 주변으로 흩어지게 돼 있습니다. 흩어지게 되면 낙폭과 대주부터 시작해서 조선주 특히 LNG선 뭐 앞으로 400조억이 몇 년 동안 있다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한미 FTA로 인해서 지난번 수혜 못 받던 종목이 또 자동차 관련주, 부품주 이런 종목들이 다 따라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기로에 와 있다. 여기서 합의만 보면 이제 시장은 뭐 더 이상 근심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당분간은 HT에서 덮어놓고 그냥 지켜보시기만 해도 시장은 내 잃어버린 수익을 되찾아주는 상황입니다. 다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아닌 잡주들은 좀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잡주란 얘기 뭡니까? 5대 그룹주가 아닌 종목이라든가 100, 200위 안에 시가총액 200위 안에 들어가지 않은 종목들은 안 됩니다. 왜? 일단 지수를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땡겨 올려놓고
그 이후에 주변 종목들,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여기 올라갈 때 개별 종목이 안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올라오기는 올라오지만 변동성에 비해서는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지수는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내 종목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들어있느냐, 5대 종목에 들어있느냐만큼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내 종목이 코스닥 종목이 저기 구석에 있는 종목이다. 그러면은 오히려 주가 상승에 나는 뭐가 됩니까? 외톨박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제가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 오늘 최소한의 의제가 나오느냐? 의제가 나와서 신용등급 강등 안 되게끔 돼서 이번 9일날 통과해서 22 역할 확대해서 22에서 유로존 17개국에 대한 뭡니까? 국채를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확대가 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재정 통합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 그걸 통해서 유로본드라든가 EFSF, 이 EFSF가 다음에 ESM으로 넘어갑니다. 기구가 바뀌거든요. 어쨌든 그로 해서 그들의 어떤 뭐 증여관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증 쓸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된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이 뭡니까? 첫 단추를 매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맺으면 이제 딱 끝나는 겁니다. 매듭이 다. 그냥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적으로 한번 접근 한번 해보죠. 자, 미국장 다우존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월봉 상황입니다. 월봉. 이 일목구조상을 음은 정축 부분에서 장대 양봉을 세워놓고 그 다음 달 아랫꼬리가 길어지면서 양봉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은 확률적으로 장대 양봉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내려오고 있는 5월선이 지금 이렇게 옆으로 눕기 시작했는데 미국 차트를 보시면 5월선이 한번 돌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폭 상승을 하죠. 다시 구부러졌다가 5월선이 도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당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5월선이 뭡니까? 자동적으로 1월 달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상향으로 틀죠. 우상향으로 튼다는 얘기는 뭡니까? 수급이 매수 방향으로 접근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상황에서는 걱정할 이유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접어드는 것이다 라고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자, 주봉 상태입니다. 주봉 상태에 보시면 일목균형표상으로의 캔들이 양운을 벗어났다가 양운 하단을 다시 회겠다가 다시 장대 양봉을 치면서 올라가죠. 근데 더 이상 못 가고 있는 중에 하나는 요 과거 시점에서 주가가 발생했다가 후행 스팬이 지금 멈춰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항대에 물려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주가가 못 상승할 거다. 자, 그러기보다는 이 저항대를 돌파하기 위한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여기서 윗부분에 계속해서 이 움직임이 이틀간 일정으로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오늘 상승이 있다면, 종가상으로 12,200포인트대만 넘어가 버리면 시장은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 고점, 요 자리, 12,700은 그냥 자동적으로 돌파되고요. 월봉상으로 보면은 14,100포인트가 시장의 방향성, 요번 목표치가 됩니다. 재밌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은 항상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요. 추세선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건 참 몇 년 동안 제가 지켜본 건데 참 미국장처럼 우리나라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할 때가 있는데 월봉 상태 보시면 이렇게 어떤 고점과 고점을 연해서 1, 2, 3가 되면 요 끝에서 1, 2, 3가 나오고 요 끝에서 1, 2, 3가 나오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가가 린시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00%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미국장을 보시면 요 지점, 월봉상에서, 차트의 월봉상에서 이렇게 여기서 추세선을 그어진 상태에서 1, 2, 3가 나온 자리에서 다시 1, 2, 3가 나왔고 이 1, 2, 3가 된 다음에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이격을 벌렸기 때문에 목표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연장선이 요 지점이 됩니다. 14,200 정도가 이번에 상승 목표가 된다. 14,200포인트.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은 월봉을 안 보고 주봉을 보시는 분들은 12,700 지난번에 8월달 6월에서 8월 사이에 고점 찍었던 부분까지 가는 게 아니냐 막 이런 생각하시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번에 만약에 간다면 14,200까지 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올라가면서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금리 안 올리면 큰일 납니다. 금리를 올리고서 14,000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FRB 의장인 벤 버냉키 의장은 앞으로 201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한다 그랬죠. 이게 지금 걱정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미국에서 부실을 또 양산하고 있습니다.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리파이낸싱이죠. 리파이낸싱.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리파이낸싱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죠? 다시 대출해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금융위기가 문제가 됐을 때 서브프라임 모기지 아실 겁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때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서브라는 게 뭡니까? 이게 지하라는 뜻이죠. 지하. 영어로 지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 집 살 때 대출해준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입니다. 그럴 때 신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낮은 상태죠. 이 사람들 연체율이 지금 350일에서 500일이 넘었습니다. 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내가 연체를 했습니까? 그럼 대출이 됩니까? 안 되죠. 대출이 될 수가 없어요. 대출이 되면 이율 엄청 높은 데 가서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해 나중에 보니까 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리파이낸싱을 해준다고 했는데 리파이낸싱. 안 되는 걸 다시 또 대출을 또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지금? 일단 살고 보자는 식으로 한 건데 이게 문제가 커질 겁니다. 이게 결국 이거하고 금리인 제로금리 이번에 우리가 미국의 벤버랭크 이자가 이걸 깨우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1차 항정하고 2차 항정에서 12,700 갈 때 지표들이 계속 좋아졌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때 금리를 살짝 올려서 주가 살짝 내려갈 때 금리 지표 좋은 걸 다시 끌어올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바람에 뭡니까? 시장 조절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조절 능력을 잃었기 때문에 뭘 했어요? 돈만 찍어낸 거죠. 계속. 돈 찍으라고 유동수표로 돈 찍어서 유동수표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한 건데 안 됩니다. 이번에는 금리를 인상하면서 가야 됩니다. 틀림없이 인상해서 안 가면 터집니다. 이 두 개가 터져서 진짜 큰 문제가 발생하죠. 네. 어쨌든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진짜 막을 게 없습니다. 지금은 뭐 돈 풀어서 막아자. 그때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 지금도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돈 많이 풀어도 하이퍼 인플레이션 나오면 문제가 되는데 이것까지 안 해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이제 그때는 막을 길이 없습니다. 뭐가 오는 거죠? 그때는 공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공황이 오기 전에 주가 부양해서 지표 좋게 한 상황에서 금리 인상하고 리파이낸싱 빨리빨리 갈아치워야 되는데 이거 못하면 시장은 정말 하락에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건 좀 여러분들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낮은 문제고 일단 프랑스하고 독일이 해결되면 랠리를 즐깁시다. 네, 그게 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내장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장 보시면 국내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예전에 이 차트를 아마 월봉 계속 갖고 나서 보여드렸을 겁니다. 이거 하면서 이 1650대까지 와야만이 첫 번째 지지, 두 번째 지지가 돼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지가 나오면서 시장이 끝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서 올라가는 파동사고로는 1500 정도, 2500 정도가 40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아마 그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월봉상으로 보시면 뭡니까? 하단선에서의 싸움을 치열하게 하고 높이면서 지난달에는 못 올라왔지만 이달에는 5월선 위로 캔들이 올라왔다는 얘기는 일단 뭡니까? 주가는 뻗어 올릴 거라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 시장에 나타났다. 그렇다면은 지금은 두려워할 이유는 없을 확률이 높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가 요번에 오늘 독일하고 프랑스가 진짜 아무 결과 없이 끝나고 9일까지 갔는데 9일에도 아무 결과가 없어서 그 다음 주나 뭐 이럴 때 시정평가로부터 프랑스가 신용도 강등되면 그건 끝장입니다. 그건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오늘 적절한 합의를 이루고 9일날 의제를 통과시켜버리면 게임이 셋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이제 정말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일봉상으로 보시면은 121선. 121선을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 맞고 떨어졌죠. 내려오는 121선 맞고 떨어졌다가 우회해서 가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엘리어트 파동 이론 해보신 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이만큼 상승폭만큼 되돌리면 정확하게 0.618배가 왔습니다. 그리고 되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상승 3%라면 적어도 여기서 이만큼 상승하게 된 거를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을 주든가 아니면 요거 상승폭에게 1.5배만큼의 상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2226이 그냥 넘어간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그널이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서 올라온 것은 올라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올라와서 내 종목의 수익이 못 났다라 하시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버티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 뭡니까? 쿼드러블이죠, 쿼드러블. 지금 오늘 요 근래 여러분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이 급격한 매수세를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살짝 흔들어졌지만 수급은 뭡니까? 매수 위주에서 선물 매수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금이 연말까지
살 금액이 2조 정도 되는데 지금 한 1조 4천억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 다 집행되면 추가랑 거의 없을 확률이 높고요. 여기서 봐야 될 것 중에 이제 투신사가 계속해서 매수를 들어오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신사가 요즘 한 3일 연장으로 들어왔다가 오늘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괜찮다. 그 다음에 선물에서는 주의 있게 봐야 될 게 기타입니다. 기타가 5,500개 정도 선물 누적 매도를 가지고 있다가 오늘 약 1,000개 풀어줬습니다. 그러면서 막판에 판매하면서 주가가 선물이 올라온 겁니다. 지수가. 그러니까 기타가 매도를 풀어주는지가 포커스입니다. 주가가 상승하려면. 근데 기타가 매도를 늘리면서 내리면 주가는 하락하겠죠.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기관 중에 선물을 봐야 될 게 뭐냐면 보험입니다. 보험이 지금 계속 매수를 10,000개를 유지하다가 오늘까지 다 털어가지고 2,0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이 매도로 가게 되면 주가 하락 확률이 높고요. 매수를 유지해준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오늘 보험 형태로 봤을 때는 선물을 판매를 하고 현물을 한 1,800억을 샀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꿨다는 얘기죠. 선물에서 이익 실현을 했고 그 다음에 현물에서 이익을 내기 위해서 프로그램 매수로 끌어당겨서 지금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수급적인 문제에서는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문제가 됐던 기타의 선물 방향성을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이 선물이 3일 동안 누적으로 5,500개 물고 있다가 오늘 1,200개 빼줬거든요. 이 물량이 오늘 계속해서 누적으로 매도로 가는지 환매를 해야죠. 환매가 들어오면 주가는 급등을 할 거고 누적 매도가 늘어난 다음에 한번 팍 눌러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행인 것은 조건부 이 만기날 동시호가에 호가는 것이 미리 어떻게 되는 프로그램 신고하죠. 조건 지정부가 없습니다. 조건 지정이. 무슨 말이냐. 조건이 안 됐을 경우는 시장가로 내려가고 주가의 방향성을 막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게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 요번 만기를 7일부터 그게 이제 안 되죠. 조건부 지정부가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장중에 한 방향이거나 윗방향 한 방향, 아랫방향 한 방향으로밖에 못 간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동시호가에 장난을 못 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사실 매매하기는 상당히 쉬운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를 하면, 자, 오늘 독일하고 프랑스가 합의를 어느 정도 의제를 가져오면 그 의제는 9일날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 ECB에서 금리 인하하는가, 또 우리나라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지를 꼭 보셔야 돼요. 물론, 물가로 본다면 금리 인하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는 주가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것이다. 그러나 오늘 합의를 못 해가지고 만약에 9일까지 갔을 경우에도 합의를 못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신용평가기관에서 프랑스 신용 강등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부터 주가는 오다 일단 아주가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하고 시장 대응 전략 짜시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번 저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는데 혹시나 안 됐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고 만약에 상승이 맞다면 내년 4, 5월까지는 상승을 열어두고 계속 지켜보는 것도 괜찮다. 지금은 내가 뒤쳐져 있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나 적어도 5대 그룹 종목만 가지고 있다면 이 지수 상승할 때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 짜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강의 감사하게 들어서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강의를 해서요. 약간 좀 횡설수설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순간에 대해서 항상 여러분 앞에 나와서 강의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달은 나왔고 이제 다음 달에 새해 전망 또 중요한 순간이라면 언제든지 나와서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밤 되시고요. 또 이번 주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한 주가 돼서 누구나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환절기입니다. 또 겨울이 추웠다 더웠다 막 굉장히 좀 날씨가 변동이 심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하게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